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날씨도 중간에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흐린 날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 아주 화창한 날도 있었는데 그 증시도 좀 비슷한 흐름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좀 널뛰기 같은 급락도 나왔었고 또 급등도 나왔었고 그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에는 좀 날씨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그 장 마감, 우리 이제 한국 증시는 3시 30분에 장 마감을 하니까, 제가 3시 30분이 장 마감이 되고 나면은, 유튜브 만든 다음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만들기 전에는, 장 마감한 뒤에 다른 이제 좀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좀 일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루틴이나 일정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장마감을 한 다음에는 장마감 방송 유튜브를 촬영을 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그 예전하고 다르게 3시 30분부터 한 5시 정도까지는 또 그 유튜브라는 여러분들하고 약속된 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하나 예상을 드렸었죠.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방송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예상을 드렸는데 어떤 예상을 드렸냐면 이제 어제 그 오후 한 3시 30분, 4시 이 시간은 한국 시간이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그 5시간, 6시간 이후에, 5시간, 6시간 이후에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밤 10시 반부터 열리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오후 시간에 어떤 예상을 드렸냐면은 미국 증시는 급등할 거다라고 예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그 나스닥 뿐만 아니라 S&P 500, 미국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뭐 2% 수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예상이 맞았는데요. 일단 그런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도 많이 발표를 했고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 발표하는 그 기업들의 그 내용들에 따라서 하나씩 그 실적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일단은 MS하고 구글의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냐 나쁘냐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그 MS하고 구글의 실적이 순이익이 발생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AI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냐 안 했냐 이 차원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 이제 우량 기업 알파벳이라는 기업이고 그 안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파벳이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주식 이름으로는 알파벳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 또 알파벳 보시면은 알파벳 A, B, C 이렇게 막 구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이렇게 주식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주도 뭐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 알파벳이 그런 형태로 그 주식들이 좀 구분을 해가지고 상장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알파벳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구글이 그 사상 처음으로 배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굉장히 실적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AI가 상용화에 성공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알파벳이 아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그 나스닥이나 기술주가 상당폭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사실 구글 그 알파벳은 그 주가가 거의 하락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실적을 그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가 별로 하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가를 아예 갭으로 거의 뭐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 거의 10%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그 활력으로 그 구글, 알파벳이 작용을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MS도 그 이제 좋은 실적을 냈으니까 일단 반등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AI 아까 이제 MS나 그 메타나 구글 이런 부분들은 AI하고 제가 이제 AI 상용화 쪽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엔비디아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며칠 전에 10%막 급락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또 한 6%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장세가 나오면서 어제는 일단 기술주들 포함해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어제 예상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쭉 이어서 안 보시고 뭐 끊어서 보신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포착이 되는 부분만 보시다 보면은 자기가 들은 부분만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그 맥락하고는 다른 해석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주말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인데 저는 어제 이렇게 예상을 드린 거예요.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고, 그건 이제 예상이 적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급등을 했어도 지금 미국 그 고가하고는 상당폭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장세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급반등을 한 이 미국 증시가 과연 이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냐, 뚫을 수가 있냐, 지금 그 방향으로 가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이거를 뚫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에서 두 번이나 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손으로 그리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가 그 3월 달에 형성이 된 미국 증시 고가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그 제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 지점부터 해서 한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최근에 뭐 부침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어제 포함해서 이렇게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위치가 아직 이 고점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반락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그 발락의 속도가 이렇게 발락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발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발락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고점을 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다시 발락을 하고 오히려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전저점 그리고 지금 반등 지점. 이 전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저점보다 아래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거다. 즉 이게 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해가는 이런 가능성보다 이 전저점을 더 낮추는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빨리 나올 거다. 그 이후에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지점에서 미국 금리 인하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거다. 이거를 중기 장기적으로 그 방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분만 보시고 오해하시지 마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것과 이제 연동해서 이제 일단 금요일 날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으니까 한국 증시가 아마 이제 어쨌든 기술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들이 이제 반등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도 그대로 또 반영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최근 패턴 급등, 급락, 또 급등 막 이런 약간 그 변동성 장세라고 제가 변동성 장세의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목요일 날 방송에서 그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 방송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어쨌든 그 변동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한국 증시에 대한 것도 저는 이번 반등 장세가 한국 증시가 코스피 2780이 고점이잖아요. 올해 고점인데 이번에 지금 현재 위치가 264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2650 이렇게 돼 있는 50, 60 이렇게 돼 있는 위치에서 2700 거기까지 돌파 못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잠깐 돌파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780 여기까지 고가까지 이번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거다. 2700 전후까지밖에 반등을 못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다시 재차 반락을 한다라면은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달성이 됐던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달성이 됐던 그 정확하게 예상드렸던 부분 코스피 2550선 거기가 전저점이었잖아요. 그 전저점을 테스트하거나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자, 일단 1차적으로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코스피 2550선을 지켜냈잖아요. 코스피 2550선을 지켜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했지만 거기가 지켜냈고 제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리.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나라 그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1,400원.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이란 그 전쟁 잠깐 나왔을 때요. 1,400원까지 갔었을 때에 그 외국인들이 볼 때에 환율 1,400원을 적용시킨 코스피 2550선. 다시요. 환율 1,400원을 적용시킨 코스피 2550선은 쌍바닥이 된다. 쌍바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1월 달에 저점이 형성됐던 1월 달에 저점, 우리나라 코스피 1월 달에 갑자기 조정받으면서 2,400선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2,550선까지 왔지만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외국인 시각으로 보면은 그 과거에 2,400선이었던 그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쌍바닥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550선을 지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부터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반등하는 등락이 변동성이 있었지만 반등을 해가는 그 과정에 있고 그 반등의 목표치가 저는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겠지만 코스피 2,700을 돌파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본다. 그리고 다시 재차 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한 이제 6주 정도로 본다고 했고 그런 기간 조정 그리고 이 가격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장세를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제 반등 중에서 나오는 종목들, 그 종목들도 뭐 지수가 반등하니까 그 지수 따라서 반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그걸 판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수의 반등을 따라서 이제 그 주도적으로 상승해가는 흐름의 상승인지 아니면 그 반등에 따라서 일시적인 반등 흐름인지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종목들 중에서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 3월 달에 고점을 형성한 종목들은 그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반락하면서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하락 쪽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결국 저점을 낮춰갈 거다. 이렇게 그런 사이클을 그리는 종목들은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든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계속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렇게 이제 고점을 돌파 못하고 다시 저점을 낮춰갈 거다라고 예상을 드리는 종목들 중에 85%는 그게 적중을 합니다. 85%가 적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10개 종목이 그런 흐름을 갈 거다라고 하면은 8개에서 9개 종목은 그렇게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뭐 제 예상이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한 개나 두 종목 정도는 그렇지 않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85% 정도의 제 그동안의 분석 계량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라면은 그 얘기를 좀 감안을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왜 그 종목에 고집을 하십니까? 종목은 너무 많잖아요. 종목은 너무 많고 더 빨리 올라갈 종목, 더 안전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더 주도적으로 이 패턴이 바뀐 시의성이 바뀐 종목들이 있다라면 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게 너무나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그 투자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된 그 지표나 실적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다. 실적 좋게 그게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적이 상당히 최근에 그 SK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건 그
목요일 날 방송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냥 목요일 날 그날 급락했죠. 5% 급락. 근데 제가 그 5% 급락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급락이다. 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렇게 된 그 이후에는 그 카펙스 때문에 자본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실제적으로 연말에 갔을 때의 당기 순이익은 별로 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5% 급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급락 후에 어제 잠깐 4%대 다시 반등이 나온 거는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이제 그 전고점 그 코스피 2,700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일단 주가는 그래도 고점 갱신으로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조정 쪽으로 조정. 근데 이제 제가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완전히 평가가 달린 부분은 예전에 연말 정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이면은 너무 비싼 주식인 것 같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1,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뭐 15만 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한번 그 지지를 하고 반등할 가능성에서 그 SK 하이닉스 편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저의 그 분석하는 그 SK를 바라보는 저의 뷰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전자 그 가전 소비재적 대표적인 소비재인데, 뭐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세탁기. 이런 그 매출이 좀 줄었어요. 매출이 줄은 걸 봤을 때는 아직 소비 경기가 확실히 지금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이제 외국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소비 경기가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반증이 되는 거. 아울러서 그 1, 4분기 그 샤오미, 그다음에 삼성전자, 애플 다 그 스마트폰도 그렇게 많이 안 팔린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덜 팔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소비재들은 아직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기아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제 그 사상 최고 그 분기 실적으로는 그 역대급 실적을 내긴 했지만 일단 그 자동차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대수로 따지면 덜 팔렸다. 그런데 일단 뭐 좀 환율이 좀 고환율이었으니까 매출이 좀 높게 잡혔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철강, 그 대표적인 그 자동차의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 건설 경기 안 좋으니까 철강은 가격이 지금 철강주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판 가격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기아가 그 이익, 그 영업이익은 개선된 걸로 나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판매 대수가 줄어든 걸 보면은 소비재에 대한 경기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맥락도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메타 마찬가지. 메타도 일단은 AI 주도주로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폭락했잖아요, 주가. 그거는 그 아까 그 SK 하이닉스하고 관련된 그 카펙스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가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돈을 벌어들이긴 하는데 아직도 투자로 써야 될 돈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메타가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그 경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MS하고 구글은 AI 상용화가 성공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실적들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미국 GDP가 제가 좀 코멘트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미국 GDP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GDP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GDP 성장률이 중요한 건데, 이제 보통 GDP 성장률이 미국이 뭐 작년, 재작년, 뭐 재작년, 재재작 이런 때는 이제 코로나하고 기저 효과가 있었으니까, 코로나 때는 경기 그 부분과 기저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뭐 그거를 일반적인 그 성장률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 성장률이 보통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에서 지금 2%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그때 막 그 상해 지수가 6천 막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6천 그렇게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중국이 그 성장률이 두 자릿수일 때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성장률이 이제 10%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
6천 갔던 상해 지수가 뭐 반토막 나게 된 거죠. 반토막 나게 됐는데 이제 급기야는 뭐 10% 아래 성장률에서도 더 떨어져서 그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서 뭐 그래도 한 8%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그래도 중국은 신흥국이니까 성장률이 좋구나, 확실히 선진국보다 좋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 중국 성장률이 뭐 막 3%, 4%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 그 상해 지수도 2,000선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중국이 작년, 재작년 해서 성장률이 뭐 한 5%, 6% 정도는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얼마 전에 그 3월 초에 양회 전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회에서 올해도 성장률을 5%대, 뭐 6%까지 육박하는 5%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 정도 성장률,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이,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2%대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GDP로 봤을 때는 또 한편으로 우리 한국 증시가 정말 지금 저평가가 맞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GDP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그 방법이 그 워렌 버핏이 보는 버핏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이 있는데, 미국이 그래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뭐 한 4%막 이렇게 성장률을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장률들을 보여줘 왔는데 이제 올해 1사분기죠. 이번에 발표된 거가 1사분기가 그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2.5%, 2.6%뭐 이 정도의 성장률이 나올 거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그저께 발표된 그 GDP 성장률이 1%대가 나왔어요. 1.7%인가 뭐 제가 이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 아래로 해서 1. 몇 프로가 나왔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뭐 어떤 일각에서는 GDP가 안 좋게 나와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미국의 그 애널리스트나 투자 전략가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저께 방송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GDP는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닌 거가, GDP는 뭐 GDP가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GDP가 어느 정도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골디락스예요. 그게 골디락스. GDP가 어느 정도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GDP가 안 좋은데 주가가 지금 수준의 주가가 과연 이게 낮은 주가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DP가 지금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그 1점 몇 프로대의 GDP가 되면은 이 GDP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미국 증시 주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그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GDP 자체가 낮으면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GDP가 그 제가 봤을 때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은, 이건 제 얘기가 맞지 않고 그냥 하나의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이 정말 한 10%? 10%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다라면은 정말 이 영상은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영상이 되겠죠. 어쩌면 그 1.57%인가 발표된 미 상무부 그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나왔지?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는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일단 그 다 전문가들이 예상을 2%대, 2.5%, 6%, 7%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점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냐? 그렇게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2.5% 예측이었는데 뭐 2.3%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2.6%를 예상을 했는데 뭐 1.7%, 9%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쩌면은 이
상무부의 통계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도 아니고 이런 통계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GDP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사실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 GDP가 정말 제대로 된 GDP였는지는 추후에 좀 이제 만약에 좀 잘못된 거라면은 수정 또는 보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하나의 10%의 가능성을 두고 보는 거고,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GDP가 이렇게 위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뭐 다음 분기에서 살아나면은 그 가치 반영이 되니까 이제 주가는 그런 걸 같이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1, 4분기에서 물가 PC도 안 좋게 나왔는데 GDP까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미국 증시는 좀 방향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 그런데 1차적으로 어제 급등을 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다. 기업 실적들, 기술주들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일단 급등은 하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차트도 좀 위태로워 보이고, 이 GDP라든지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좀 위태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미국의 그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온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저점을 낮춰가는 흐름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 그런데 그 GDP마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은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일단 미국 실적이 또 좋게 나왔는데 GDP가 이렇게 된 것도 조금.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잘 안 팔리고 애플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GDP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또 AI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데 GDP하고 기업 실적들하고, 그리고 이제 S&P 500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왜 GDP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 지표하고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주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리뷰와 함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지표 관련해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PMI 그 구매자 제조업 구매자 지표, 서비스업 구매자 지표, 이게 50 이하로 해서 약간 50 이하가 나오면은 약간 그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설문조사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PMI, 그 공급자 협회 ISM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는 PMI 50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 전경련 출신이니까 여러분들께 경제 상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이 PMI는 일종의 그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설문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죠. 물가, 수출, 재고,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대로 하는데,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그 지수가 있어요. 그거를 BSI 지수라고 하거든요. BSI 지수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 B는 비즈니스, 그다음에 S는 서베이니까 설문조사 하는 거잖아요. 서베이, I 인덱스 지수, 지표 이런 뜻이죠. BSI라고 하는데 그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해요. 이제 한국에서는 BSI를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고, 이 BSI가 미국의 PMI, 뭐 제조업 구매자 지수,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질문 내용도 비슷하고 설문하는 방식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이 PMI 같은 경우에는 그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BSI는 100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게 나오면은 기업에서 그 경기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신호가 되는 거고, 100보다 낮게 나오면은 기업에 있는 그 경기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 향후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 100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BSI는 이제 아까 그 미국의 PMI는 미국의 ISM 공급자 협회에서 그걸 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BSI는 대표적으로 그 BSI를 발표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기관은 한국은행 당연히 하겠죠. 한국은행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어요. 이제 그 그 정부 출연 경제 연구원인데 저쪽 세종시에 있겠죠. 그 정부 청사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 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해요. BSI를. 그리고 또 한 군데 발표하는 데가 제가 근무했던 전경련에서 발표를 하죠. 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전경련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들 한 600대 기업 정도만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뭐 산업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기업들까지 더 포함을 해가지고 발표한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이끌고 가는 거니까 전경련에서 발표하는 BSI가 어떤 신뢰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실무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그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국의 PMI가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 BSI가 있는데, 그 BSI는 정부에서 하는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에서 하는 BSI가 있고, 민간 연구기관인 전경련, 지금은 한경협이라고 하죠. 이름이 좀 어려워졌어요. 한국경영인협회, 한경협에서 발표하는 BSI가 있다. 이렇게 경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경련 그 회장님들 또 관련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BSI 이걸로 대신을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코너를 구성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조심해야 되는 그 광고, 주식 막 하라고 하는 광고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그 광고 중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이데일리나 그 머니투데이 뭐 이런 신문들, 또 한국경제인가 거기도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경제신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이상한 광고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은 사실은 전경련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신문회사죠. 왜냐하면 그 매경하고 약간 이렇게 경쟁 구도로 해서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은 재계 입장을 좀 많이 대변을 해주는 신문이에요. 정경련 쪽에서 이제 기업에서 좀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언론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광고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또 조심해야 되는 광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광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내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고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광고 대행 같은 거 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그 영업용으로 전화가 많이 오죠.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저희 그 회사 사이트가 1566-5296 해가지고 5296 올리고요. 수익 올리고요 해가지고 그런 전화번호를 썼는데, 지금 막 모바일 시대로 바뀌니까 그 유선 전화를 하게 되면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그 모바일로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고 막 이게 더 훨씬 그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화번호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대표 번호를, 핸드폰 번호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쨌든 그 번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죠. 그 전화들이 많이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자꾸 강요라면 강요죠. 블로그 광고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블로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블로그를 해봤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블로그를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오직 사이트와 이제 일부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이제 SNS 일부, 이제 블로그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블로그 광고를 자기들이 뭐 이제 그거를 바이럴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오늘이 4월 27일인가요? 4월 27일. 4월 27일 날 그 블로그에다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아니면은 그냥 뭐 추천이 아닌 그냥 어떤 내용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A라는 종목이라고 해볼까요? 그 A라는 종목이 갑자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주가가 한 20%, 30%막 급등이 돼 있는 거예요. 급등이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4월 27일 날 그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종목을 추천했다고 고쳐놓으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지금 날짜에다 어떤 내용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가 한참 흘러갔겠죠. 그럼 그때 어떤 종목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에다가 이 내용이 수정이 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는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유튜브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영상이니까 그 영상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예 삭제를 시켜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그런데 이 블로그는 그 내용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한참 뒤에 그 어떤 이미 올라간 종목을 보고 마치 그걸 추천한 것처럼 블로그 내용을 수정을 해놓으란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마케팅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하라는 그런 광고를 하라고 자꾸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지금 뭐 정말 저도 실수한 부분도 많이 있고 흑역사도 있고 이렇지만 그 미스터 클린으로 살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심상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철저하게 차단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블로그에서 뭐 무슨 추천해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와 있는 블로그들이 있으면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다. 자기들 추천 안 했는데 그 뒤에 그걸 고쳐놓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자꾸 블로그 같은 거로 막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100% 믿지 마시고요. 조심하셔라.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단타와 불확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타와 불확정성. 제가 그 단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얼마 전이죠.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 시간 날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언제였다 이걸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마 한 3, 4일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단타 종목 좀 달란 얘기예요. 단타 종목을 좀 달란 얘기인데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손절가를 설정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 감안해가지고 그 종목을 받겠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날 수 있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단타 종목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막 웃었거든요. 물론 그분한테 웃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웃었는데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왜 웃음이 나왔냐면은 그런 게 어딨어요. 무조건 올라가고, 손절도 안 해야 되고, 또 단타니까 빨리 올라야 되고, 그런 종목을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도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런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무래도 그게 계속 기억에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찾았죠.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냥 종목 하나 드렸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인가 방송에서 제가 그 문자로 이렇게 트레이싱 해드렸잖아요. 이런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 날 바로 6.45%인가 올라가지고 이제 수익 실현했다. 이제 단타 수익 실현했다. 이거 들으시는 분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종목이 그렇게 이제 바로 상승이 나왔고 그 전날도 뭐 또 그 한국 ENG 대신해서 한국 ENG 후속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이 바로 단타 나왔고 또 저번에 뭐 테스도 바로 추천해가지고 급등 나왔잖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종목이 빨리 손절 없이 그렇게 그 손절 안 하는 거는
손절 안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손절 안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손절 안 하게 하려면 혹시라도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면서 손절도 안 하면서 뭐 이제 그 올라가야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분석을 정말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건 100%를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 안 되지만 운이 좋았죠. 운이 좋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을 뽑아내고 또 차질 없이 그렇게 바로 올라가게 나오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좋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무조건 저렇게 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이게 안 되냐? 물론 분석대로 되면 좋지만 왜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확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확정성. 자,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거 과학 용어예요. 과학 용어고 아이고 무슨 소리가 났다. 이거 제가 쓴 책, 이 책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책 10권 이상씩 단체로 사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청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라도 좀 이용을 좀 해주세요.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선물하시지 마시고 이런 책 사셔가지고 선물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또 어떤 거 있냐면은 저를 강연 같은 거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강연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거 초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그런 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제 물론 회비 내시면서 저희 스탁119 고객이 돼주시면 정말 좋고, 근데 그거 그렇게 해주실 수 없다라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 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는 그 유튜브에서 광고 같은 거를 지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컨텐츠가 좀 괜찮고 이렇게 컨텐츠가 좀 유튜브 구글에서 봤을 때 컨텐츠하고 좀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광고주들을 많이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구독자가 적은 편인데도 가끔 보면은 제 그 유튜브에 광고가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구글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그 광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그 유튜버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 혹시 광고가 떴다고 해서 이 광고가 발생하는 유튜브인가 보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구글에서 100%다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광목 대표가 매일매일 그래도 유튜브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것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주셔라.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불확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불확정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누가 이런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면은 이게 뭐 녹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화분 색깔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이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맞죠? 빛이 여기에 반사가 되면서 그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반사가 되면서 이 시각에 들어오면서 이게 모양도 보이고 색깔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빛하고 한번 부딪혔다 이게 되는 거죠. 빛하고 한번 부딪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 용어로 관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관측. 그런데 빛으로도 안 잡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로만 잡히는 거, 이런 거는 전자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시각화 시켜가지고 전자 현미경으로 해서 빛으로 안 잡히고 전자로 잡히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눈을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관측, 눈으로 직접 관측이 되는 것도 있고 현미경으로 관측이 되는 것도 있고, 그걸 관측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이렇게 눈으로도 다 보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빛이 와서 딱 맞아도 얘네들이 빛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퀀텀 세계 있죠. 양자 퀀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양자들은 전자보다 더 작은 퀀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그걸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한다는 얘기는 아까 빛하고 한번 맞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관측하려고 빛하고 탁 우리가 봤다는 얘기는 빛하고 한번 만났다, 맞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빛하고 맞아 가지고 딱 관측이 되는 순간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빛하고 맞은 걸로 인해서 얘네들은 크니까 이렇게 되지 않지만, 이게 퀀텀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은, 그러면 빛하고 이렇게 딱 관측이 되는 순간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얘는 이미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얘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관측을 하고 여기다 기록한 다음에 봐도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속도 같은 거를 재고 나서 이게 봐도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퀀텀 세계에서는 그걸 딱 관측을 하게 되면은 위치도 바뀌어 있고 또 그걸로 한번 맞았기 때문에 속도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시 세계하고 다르게 아주 미시 세계인 양자 퀀텀 세계에서는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관측으로 인해서 이미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세계, 이 사회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사회에서 이 불확정성하고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증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지지?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보면은 그냥 내가 안 사고 그냥 보면은 예상대로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되겠지 하고서는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가가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말하자면 불확정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수급이 거기에 작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걸, 특히 개미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런 생각하시죠. 나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실 때 그렇게 보는 개미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거 한번 사도 괜찮겠다라고 보는 개미들이 상당히 동시에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미들의 시각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같이 그 개미들이 그렇게 동시에 그 어떤 매매 행위로 인해서 그게 그 주가에 작용을 해가지고 불확정성, 이미 그게 어떤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증시에서는 불확정성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말하자면 그 과학의 불확정성 같은 그런 현상들이 증시에서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단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 나오겠지 하고 딱 했는데 막상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예상대로 안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타가 나올 줄 알고 산 행위로 인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보완 유지 같은 거를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다 같이 막 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수급은 이런 그 영향을 안 주겠구나, 이런 판단에 하에서 몇 명만 몇 주만 이렇게 참여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도 이 불확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불확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한번 분할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단타가 어떻게 100%가 나오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약속도 지켜주셔야 되고 물량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런 불확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를 해서 소팅하고 시그멘트해서 안내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처럼 최소한 막 손절가 정해가지고 얼마 떨어지면 손절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럴 가능성 없는 종목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종목,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은 분명한 종목, 이런 것들. 자, AI한테 그거 맡기시면은요, AI는요, 요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돌파 매매라는 거 있죠. 돌파 매매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돌파하면 거기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상한가 따라가기 막 이런 건데, 물론 그거 도박이에요. 도박으로서 그냥 홀짝,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홀짝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AI한테 그 돌파 신호 한번 달라고 해 보세요. 하면은 한 1분 전에 매수 신호 줬다가 한 또 5분 후에 매도 신호 주고 막 이래요. 그거 따라가서 할 수 있으세요? 그게 투자 행위인가요? 그거는 게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단타의 개념부터 여러분들 잘 정립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주식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100%라는 거, 100%라는 거 없고 정말 80%, 90% 그거 승률로 올리는 게 정말 그 대단한 실력인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불가능한 거다. 컴퓨터가 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그런 인식 자체를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하고 대화 이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단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자금이 저희 스탁119에서 하고 싶은데 자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못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1,000만 원 이하로 좀 작은 자금을 운용을 하시고, 그리고 단타 위주로 그러면 단타 위주로 하시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소수 정예로 해서 한 5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이내로 하니까 5명이면은 5천만 원, 그 5분이 동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불확정성, 이런 현상이 좀 최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승률을 높이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제가 매일 단타반을 선착순 5명,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액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매일 단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한 2%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생계형일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2%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제가 5명씩 딱딱 나눠 가지고 이제 나눈다는 얘기는 그 5명이 하시는 그 종목하고 또 다른 5명이 하시는 종목하고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고 그 단타 반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010-6656-9502, 010-6656-9502로 선착순이니까 신청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5명씩 채워진 반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까지니까 주말에 오리엔테이션, 저희 사이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단타, 가급적이면은 이제 매일매일 성공할 수 있게, 뭐 하루에 2%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날은 뭐 6%도 나오잖아요. 그럼 6% 나오는 날은 많이 나왔으니까 하루, 그런 것들 이제 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럼 뭐 예를 들어 6%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은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은 잠깐 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관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가지고 매일 2%만 나올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반을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부터 해서 주말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내일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주말 방송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제목들을 적어놨는데 혹시 빼놓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도 받고 또 좀 생활에 있어서 좀 즐거운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저 스스로도 또 어떤 때 보면은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일례로 유튜브에다가 또 가끔 어쨌든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이 나고 유튜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현실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좋은 관계로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분들은 주말에 연락 꼭 주시기 바라고요. 방송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